김포의 밤은 회색 벨벳 장막처럼 드리워져 도시의 화려한 색채를 가리고 있었다. 낡은 가로등 불빛 아래 오래된 동네는 신도시의 소란스러움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박신의 통닭. 가게는 그 삭막함 속에서 따뜻한 노란빛을 발하는 한 점의 등불이었다. 좁지만 깔끔한 가게 안에는 튀김 기름이 달궈지는 고소한 냄새가 가득했고 지글거리는 소리는 지난 10년간 주인인 박정훈에게 가장 익숙한 교향곡이었다. 정훈은 중년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단단한 체격과 차분한 태도를 지닌 남자였다. 짧게 깎은 머리, 햇볕에 그을린 구릿빛 얼굴, 그리고 언제나 따뜻한 빛을 머금고 있는 눈빛은 그의 온화한 성품을 잘 보여주었다. 10년 전 그는 중령 계급장을 반납하고 해병대 장교로서의 파란만장한 삶을 뒤로한 채 이 통닭집을 열었다.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구호는 그의 삶의 나침반이 되었다. 이 가게는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었다. 붉은 명찰을 단 해병대 제2사단, 이른바 청룡부대, 젊은이들의 정신적 안식처였다. 정훈은 그들에게 형기자, 아버지이자 때로는 허심탄회한 친구가 되어주었다. 그는 그들의 향수병을 달래주었고 군 생활의 고충을 들어주었으며 때로는 자신의 전장 경험을 들려주며 용기와 명예의 불꽃을 전해주곤 했다. 와, 통닭 진짜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아저씨. 한 풋풋한 신병의 목소리가 가게를 가득 채웠다. 정우는 고개를 돌려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허겁지겁 먹지 마라. 체한다. 내 통닭이 아무리 맛있기로서니 동료들 것까지 탐내면 안 되지. 신병은 머쓱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아저씨. 엄마가 해준 통닭 맛이 나서 그만. 정우는 신병의 어깨를 두드렸다. 걱정 마라. 해병대가 너의 두 번째 집이 될 테니까. 그리고 집 생각나면 언제든 여기로 오렴. 아저씨는 항상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바로 그때 가게의 유리문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열렸다. 싸늘한 밤 공기와 함께 한 무리의 남자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거칠게 문신된 팔뚝과 험악한 인상은 그들이 일반인이 아님을 명백히 드러냈다. 그들의 선두에 선 남자는 검은 정장 차림에 창백한 얼굴과 차가운 눈빛, 그리고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김포의 신흥 암흑가 세력인 흑금파의 두목, 최중이었다. 오호라. 여기가 소위 해병들의 천국이라는 곳인가. 최중이는 조롱하듯 말했다. 이렇게 좁아터진 곳도 감히 가게라고 할 수 있나. 가게 안의 젊은 해병들은 즉시 경계태세를 취했다. 정우는 그들에게 눈짓으로 조용히 하라고 신호하며 직접 최중희를 맞이했다. 어서 오십시오. 손님, 무엇을 주문하시겠습니까? 정우는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다. 최중희는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통닭 그런 하찮은 음식은 내 입맛에 맞지 않아. 난 사업 때문에 온 거야. 그는 가게 안의 유일한 빈 테이블에 성큼성큼 다가가 앉았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지. 이 구역은 조만간 고급 주상복합 상가로 재개발될 거야, 내 가게. 이 낡아빠진 쓰레기장이 내 계획에 걸림돌이 된다는 말이지. 네가 원하는 대로 가격을 쳐줄게. 시세의 2배를 줄 테니 팔아 넘겨. 어때? 정훈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이 가게는 제 전부입니다. 아무리 큰 돈을 주신다 해도 팔 수 없습니다. 정훈의 단호한 거절에 최중희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오호, 이 영웅이 고집도 있군.
내가 누군지 알고 일어나 난 이 동네 전체를 사들일 수 있는 사람이야. 후회하기 전에 팔아치우라고. 정우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 가게는 제 삶이자 제가 지키고자 하는 모든 것입니다. 최중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날카로운 눈빛으로 가게 안의 해병들을 훑어보았다. 지킨다고 너희들이 뭘 지켜? 너희들은 그저 갑옷을 입은 양에 불과해. 나라를 위해 싸운다고 결국 너희들도 우리 같은 자들에게 이용당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아. 그의 말은 젊은 해병들의 자존심에 비수가 되어 박혔다. 한 신병이 분을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해병대를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양이 아닙니다. 정우는 황급히 그를 제지했다. 괜찮다. 저런 자의 말에 신경 쓸 필요 없어. 최중희는 비웃음을 흘리며 말했다. 그래, 똑똑한 선택이야. 박 사장, 이게 마지막 경고야. 잘 생각해보라고. 그는 조롱 섞인 웃음소리와 함께 가게를 나섰다. 평화롭던 가게 안에는 무겁고 긴장된 침묵만이 남았다. 정우는 바닥에 고개를 숙인 채 최중희가 남긴 위협의 흔적을 느꼈다. 그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직감했다. 최중희의 눈빛은 먹잇감을 발견한 짐승의 그것과 같았다. 그는 곧 자신의 가게뿐만 아니라 이곳을 찾는 자랑스러운 후배들에게까지 검은 마술을 뻗칠 것임을 예감했다. 다음 날 오래된 동네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다. 하지만 정훈의 마음속 긴장감은 전혀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최중희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의 차가운 눈빛과 협박적인 말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정우는 평소처럼 통닭집 문을 열고 찾아오는 젊은 해병들을 안심시키려 노력했다. 그는 그들이 자신의 문제에 휘말리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날 오후 앳된 얼굴의 신병 하나가 가게로 들어왔다. 김민호였다. 그는 호기심과 동경으로 가득 찬 커다란 눈망울을 지니고 있었다. 정우는 민호에 대해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그는 황해해전에서 산화한 정훈의 옛 친구의 아들이었다. 정훈은 민호를 친아들처럼 여기며 따뜻하게 대해주었다. 박 아저씨, 안녕하세요. 민호는 들뜬 목소리로 인사했다. 저 기억하세요. 저 민호예요. 김상병님. 아들. 정훈은 모처럼 환한 미소를 지었다. 그럼 기억하고 말고 이렇게나 많이 컸구나. 어릴 때는 내 무릎에도 못 왔는데 말이야. 민호는 환하게 웃었다. 그는 해병들이 늘 앉던 자리에 앉아 정훈의 용감한 군대 시절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예전에는 말이야, 아저씨랑 아저씨의 친한 친구 이건우라고 둘이 연평돼서 치열한 전투를 함께 했었지. 건우는 아주 용감한 사람이었어. 탁월한 리더였고 언제나 동료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지. 아저씨는 그 친구한테서 많은 것을 배웠단다. 정우는 벽에 걸린 낡은 사진 한 장을 보며 말했다. 사진 속에는 앳되고 굳건한 표정의 정훈과 건우가 나란히 서 있었다. 정훈의 이야기는 민호와 다른 젊은 해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들은 마치 과거의 영웅적인 순간들을 다시 사는 듯한 기분에 휩싸였다. 그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누구도 곧 들이닥칠 폭풍을 예상하지 못했다.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가게 앞에 멈춰섰다. 문이 열리고 최중희가 내렸다. 이번에는 지난밤보다 훨씬 더 험악한 태도였다. 그와 함께 온 부하들은 모두 험상궂은 인상이었다. 그중 한 명은 쇠파이프를 손에 들고 있었다. 내가 기회를 줬는데. 박정훈. 최중희는 으르렁거렸다. 넌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았어.
내가 원하는 건 폭력을 써서라도 기어코 손에 넣을 거라고 말했잖아. 그의 말에 가게 안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다. 민호는 분노로 얼굴이 빨개져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슨 짓이에요? 여긴 가게라고요. 시비 걸지 마세요. 최중희는 경멸적으로 웃었다. 하! 병아리가 독수리에게 덤비는 꼴이군. 쇠파이프를 든 부하가 민호를 향해 달려들었다. 민호는 피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어깨를 강타당한 민호는 비틀거리며 쓰러졌다.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어깨를 감싸 쥐었다. 그만해 정훈이 소리치며 달려들었다. 하지만 다른 부하 2명이 그를 붙잡았다. 최중희는 민회에게 다가가 그의 배를 걷어찼다. 네가 감히 누굴 상대로 덤비는지 알아. 이 낡은 군복 하나로 이 낡은 가게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그는 민호의 모자를 벗겨 바닥에 내팽개치고는 발로 짓밟았다. 군대 너희들은 그저 조종당하는 바보들이야. 그저 무의미하게 희생당하는 것밖에 모르는 얼간이들. 그의 말은 민호와 다른 젊은 해병들의 가슴에 칼을 박는 것 같았다. 그들은 저항하려 했지만 수적인 열세에 압도되었다. 정우는 부하 둘과 몸싸움을 벌였지만 다른 부하가 쇠파이프로 그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쳤다. 정우는 현기증을 느끼며 쓰러졌다. 내 영웅 친구들에게 전해. 최중희는 쓰러진 민호의 귀에 속삭였다. 이건 경고일 뿐이야. 만약 네가 계속 고집을 부린다면 네 이사단 전체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줄 테니까. 그는 비웃음을 흘리며 부하들과 함께 가게를 떠났다. 그들이 떠난 후 정우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민호를 부축했다. 머리의 상처에서 피가 흘러내려 바닥에 떨어졌다. 민호는 어깨를 감싸주며 아파했지만 그의 눈빛은 두려움이 아닌 분노와 무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도착했다. 그들은 건성으로 조사하고는 이것은 단순한 폭행 사건이니 이를 크게 만들지 말라고 정훈에게 말했다. 정훈은 민호의 몸에 난 멍자국을 보며 무력감을 느꼈다. 그는 정의가 실현되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이제 그 스스로 정의를 찾아야 했다. 김포의 밤은 폭력과 무력감으로 얼룩져 있었다. 정훈은 민호를 부축해 병원으로 향했다. 소녀는 묵묵부답이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순수하지 않았고 그 자리에는 분노와 울분이 자리 잡고 있었다. 박 아저씨? 민호가 겨우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죄송합니다. 가게를 지키지 못했어요. 정우는 민호의 어깨를 꽉 쥐었다. 네 잘못이 아니야. 넌 아주 용감했어. 난 네가 자랑스럽다.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전 비참하게 얻어맞았어요. 그들은 우리가 그저 양에 불과하다고 말했어요. 저는 양이 되고 싶지 않아요. 아저씨와 다른 해병들처럼 호랑이가 되고 싶어요. 민호의 말은 정훈의 심장을 찔렀다. 그는 그 말들이 무력감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고 있었다. 민호는 호랑이가 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정우는 실패했다. 민호를 병원에 입원시킨 후 정우는 홀로 해병대 기지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건우 사단장, 옛 친구이자 든든한 전우. 그는 과거에 이건우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그의 곁에 서겠다고 맹세했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이건우가 필요했다. 이건우 사단장의 집무실은 위험으로 가득 차 있었다. 벽에는 해병대 깃발이 엄숙하게 걸려 있었다. 건장한 체격에 차가운 인상을 지닌 이건우는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의 머리카락에는 흰 서리가 앉아 있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권위적이었다. 그는 대한민국 군대 전체에서 존경받는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그를 쉽게 흔들리게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었다. 정훈이 집무실로 들어서자 이건우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시선은 정훈에게 닿았다. 마치 과거의 유령을 보는 것 같았다. 정훈아. 이건우가 낮고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일에 대해 들었다. 내가 더 일찍 개입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정훈은 고개를 저었다. 형 잘못이 아니야. 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우리의 명예는 짓밟혔어. 그들은 우리가 그저 갑옷을 입은 양에 불과하다고 말했어. 우리가 그저 조종당하는 바보들이라고 말했어. 난 이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지만 이제 더는 견딜 수 없어. 정훈의 목소리에는 고통과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감정을 억누르려 했지만 뜨거운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젊은 해병들이 구타당하고 모욕당하는 것을 보았고 그들을 지키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는 무력감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실패했다고 느꼈다. 이건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며 정훈의 말을 되새겼다. 그는 정훈과 함께 싸웠던 옛 시절, 전우회를 맹세했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그는 벽에 걸린 해병대 깃발을 바라보았다. 그의 명예는, 그의 정신은 이 깃발에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명예가 지금 길거리 양아치들에게 짓밟힌 것이다. 정훈아, 넌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어. 이제부터는 내 차례다. 이건우는 정훈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지 않았다. 거기에는 분노와 강철 같은 결단만이 빛나고 있었다. 이건 더 이상 너만의 싸움이 아니야. 이건 우리 모두의 싸움이다. 정훈은 이건우의 눈빛에서 그가 이미 결정을 내렸음을 직감했다. 이건우는 자신의 직위와 명예를 모두 걸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정훈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이런 일로 널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다. 정훈은 미소를 지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니까. 이건우는 집무실로 돌아와 전화를 들었다. 최민준 중령, 지금 즉시 내 방으로.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어떤 명령보다도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었다. 그는 해병대 수색대 대장인 최민준에게 자신들의 명예를 되찾기 위한 은밀한 작전을 지시할 참이었다. 이 작전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위험한 도박이 될 것이었다. 그러나 이건우는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법이 지키지 못한 정의를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내기로 결심했다. 최민준 중령은 사단장 이건우의 부름을 받고 집무실로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피로에 약간 지쳐 있었지만 자세는 칼처럼 곧았다. 해병대 수색대 대장인 그는 이건우가 가장 신뢰하는 부하이자 해병대의 푸른 심장으로 불리는 최정예 요원이었다. 민주는 평소와는 다른 사단장의 엄숙하고 고요한 분위기에 숨을 죽였다. 그는 사단장이 자신을 부른 이유가 단순한 보고나 지시가 아님을 직감했다. 사하단장님, 부르셨습니까? 민주는 절도 있는 경례와 함께 말했다. 이건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걸린 대형 김포시 작전 지도를 가리켰다. 그의 손가락이 멈춘 곳은 사우동 먹자골목 인근 흑금파의 봉어지로 알려진 유흥빌딩이었다. 최중령, 자네 생각은 어떤가? 이건우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태산 같았다.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의 아들들이 길거리에서 개처럼 맞았다. 전투복이 찢기고 피로 얼룩졌는데 법은 그들을 보호해주지 못했어. 민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폭행당한 신병 중 한 명이 자신의 부대 소속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분노했지만 군인으로서 감정을 드러낼 수 없었다. 우리가 직접 찢겨나간 해병의 명예를 되찾아와야 하지 않겠나. 이건우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다. 민주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사단장의 의중을 완벽하게 이해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사단장님, 해병은 불가능을 모릅니다. 이건우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는 다시 자리로 돌아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그의 전역 지원서가 들어있었다. 그는 말없이 그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는 무언의 약속이었다. 민주는 그 서류를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작전명 붉은 명찰 복원. 목표는 흑금파의 핵심 거점. 목적은 조직의 와해 및 주동자 최중희의 생포다. 이건우는 명령을 내리듯 말했다. 단, 3가지 조건이 있다. 그는 민준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타협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첫째, 민간인 피해는 절대 없어야 한다.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둘째, 불필요한 폭력은 금한다. 우리는 응징이 아닌 질서 회복을 목표로 한다. 제압은 하되 상해는 입히지 않는다. 셋째, 모든 작전은 20분 안에 종료한다. 이것은 군사작전이 아니라 더러워진 것을 쓸어내는 대청소다. 할 수 있겠나? 민주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사단장님, 할 수 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솟구쳐 올랐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해병의 임무였다. 좋아. 지금부터 자네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 정찰, 작전 계획, 그리고 실행까지. 모든 것은 자네의 손에 달렸다. 이 일이 성공하면 해병대의 명예가 회복될 것이고 실패하면 우리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건우는 말을 마쳤다. 민주는 사단장의 희생을 알고 있었다. 이 작전이 알려지면 이건우는 군복을 벗게 될 것이다. 어쩌면 불명의 저녁에 법의 심판까지 받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주저하지 않았다. 그가 섬기는 상관은 말로만 명예를 논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명예와 모든 것을 걸고 부하들을 지키려 했다. 충성 사단장님의 명령에 복종하겠습니다. 민주는 굳건한 목소리로 경례를 올렸다. 그날 밤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해병대 수색대의 최정예 요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소총 대신 비살상 제압 장비를 들었고 KAB 상륙 돌격 장갑차 대신 소리 없는 기동을 위해 검은색 기동 차량에 몸을 실었다. 작전 목표 지점인 유흥 빌딩. 흑금파 조직원들은 그들의 머리 위로 세상에서 가장 조용하고 무서운 사냥꾼들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이건우 사단장은 집무실에서 무정히의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창밖으로 김포 시내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평화로워 보이는 저 불빛 아래에서 그의 부하들은 지금 목숨과 명예를 건 싸움을 시작하고 있었다. 성공한다 해도 자신은 군복을 벗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다. 군복의 무게는 계급장이 아니라 부하들을 향한 책임감의 무게로 결정되는 것이라 믿었다. 청룡! 출격!
나지막이 읊조리는 그의 목소리는 마침내 포효를 시작한 푸른 용의 울음소리와도 같았다. 짓밟힌 붉은 명찰의 자부심을 되찾기 위한 해병대의 은밀하고도 무서운 방역이 지금 막 시작되고 있었다. 김포의 밤은 고요했다. 넌사인의 불빛은 희미하게 깜빡였고 거리에는 드문드문 지나가는 차들의 헤드라이트만이 길게 빗줄기를 남겼다. 도시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이 평화로운 침묵이 곧 찢겨나갈 것임을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다. 정각 공기시 어둠 속에 숨어있던 검은색 기동 차량들이 소리 없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헤드라이트도 켜지 않은 채 그들은 그림자처럼 골목을 통과했다. 차량 내부에 앉은 해병대 수색대원들의 얼굴은 위장크림으로 덮여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차가운 강철처럼 빛났다. 대원들은 각자 맡은 임무를 완벽히 숙지하고 있었다. 그들은 단순한 병사가 아니었다. 해병대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파견된 그림자 전사들이었다. 최민준 중령은 선두 차량에서 묵묵히 전방을 주시했다. 그의 손에는 무정이가 쥐어져 있었고 귀에는 통신용 이어피스가 꽂혀 있었다. 목표 지점 100m 전방, 모든 인원, 최종 점검. 그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무정이를 통해 모든 대원들에게 전달되었다. 잊지 마라. 작전 목표는 제압, 명예. 그리고 신속함이다. 붉은 명찰의 자부심을 보여줘라. 바로 그때 한밤중에 정적을 찢는 굉음이 울려 퍼졌다. 묵직하고 둔탁한 쇳소리. 마치 땅이 울부짖는 듯한 소리였다. 유흥 빌딩 뒤편에 좁은 골목에서 거대한 K1 전차 한 대가 모습을 드러냈다. 전차는 실제로 포를 발사하거나 빌딩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순전히 심리적 압박을 위한 것이었다. 거대한 강철 덩어리가 내뿜는 압도적인 존재감은 어떤 총성보다도 강력한 위협이 되었다. 전차의 위압감에 빌딩하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흑금파 조직원들은 공포에 질려 창문으로 달려가거나 비상구를 찾기 위해 우왕좌왕했다. 그들은 평범한 폭력배들이었다. 이들이 마주한 것은 총을 든 경찰이나 라이벌 조직이 아니었다.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거대한 국가 권력, 즉 군대였다. 바로 그 순간 정면과 측면에서 동시에 기동 차량의 문이 열리고 수색대원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완벽한 팀워크로 움직였다.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최민준은 진입이라는 짧고 굵은 명령을 내렸다. 대원들은 일사불란하게 빌딩 안으로 진입했다. 그들은 소총을 겨누지 않았다. 대신 고무탄과 가스총, 그리고 전기 충격기를 사용했다. 그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 조직원들을 무력화시키는 것이었다. 꼼짝 마 해병대다. 수색대원들은 각 층을 빠르게 장악했다. 조직원들은 저항하려 했지만 고도로 훈련된 해병들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았다. 한두 명씩 쓰러져 나갔고 그들은 곧 모두 묶였다. 그들의 입은 제갈로 막혔고 손은 케이블 타이로 단단히 묶였다. 그들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해병들을 바라보았다. 해병들의 표정은 무감정했다. 분노나 증오가 아닌 그저 임무를 수행하는 기계적인 움직임만이 보였다. 최중희는 사무실에 숨어 있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문이 박살나고 최민준이 안으로 들어섰다. 최중희는 겁에 질려 떨었지만 마지막 허세를 부리며 소리쳤다. 너희가 감히 누군데 이게 무슨 짓인지 알아. 군인이 민간인을 폭행하는 건. 최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차갑고 무감정한 눈으로 최중희를 응시했다.
그 시선은 최중희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산산조각냈다. 민주는 최중희의 얼굴을 굳은 주먹으로 한번 내려쳤다. 그 공격은 최중희의 치아 몇 개를 부러뜨렸지만 그가 느꼈던 모욕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너는 우리의 명예를 짓밟았다. 이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대원들은 빌딩 내부를 샅샅이 뒤졌다. 그들은 마약, 불법 무기, 그리고 고위 공무원과의 뇌물 거래를 증명하는 서류들을 찾아냈다. 모든 증거물들은 깨끗하게 분류되어 상자에 담겼다. 이는 그들의 행동이 단순히 복수가 아닌 정의 실현을 위한 것임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20분 후 모든 작전이 완료되었다는 무전이 울렸다. 최민주는 묶인 채 바닥에 쓰러져 있는 최중희와 그의 부하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멍과 공포가 가득했다. 민주는 그들을 뒤로하고 돌아서며 나지막이 말했다. 이게 해병대의 명예다. 수색대원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한밤의 폭풍이 지나간 후 빌딩 안에는 엉망이 된 폭력배들과 산더미 같은 범죄의 증거들만이 남겨졌다. 도시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그 깊은 잠 아래 거대한 변화의 서막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새벽녘의 첫 햇살이 김포 시내를 비추기 시작했을 때 유흥 빌딩은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밤새 묶여있던 흑금파 조직원들이 경찰에 의해 발견되면서 현장은 혼돈에 휩싸였다. 경찰서장과 형사들은 눈앞에 펼쳐진 기괴한 광경에 경악했다. 폭력배들은 모두 단단한 케이블 타이로 묶여 있었고 그들의 입은 재갈로 막혀 있었다. 현장은 격렬한 싸움의 흔적은 있었지만 총기나 칼과 같은 치명적인 무기는 사용되지 않은 듯 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각종 범죄 증거물들이 마치 박물관 전시품처럼 정교하게 분류되어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는 점이다. 마약, 불법 무기, 그리고 고위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장부까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누가 이런 짓을 했지? 경찰서장이 혼란스러운 목소리로 소리쳤다. 현장 감식을 맡은 형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서장님, 아무런 단서도 없습니다. 지문도 DNA도 심지어 CCTV 기록마저 모두 지워졌습니다. 마치 유령이 왔다 간 것 같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은 경찰선에서 해결될 수 없는 거대한 소용돌이가 되었다. 새벽녘에 익명의 제보자가 언론사에 보낸 영상 때문이었다. 그 영상은 어둠 속에서 거대한 전차가 움직이는 소리와 함께 해병대 수색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담고 있었다. 영상은 매우 짧았지만 그 내용은 충분히 충격적이었다. 해병대, 깡패 소굴급습이라는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기사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대중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한편에서는 짓밟힌 시민의 명예와 정의를 되찾아준 해병대를 영웅으로 칭송했다. 그래! 저런 게 진짜 군인이지 법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정의를 몸소 보여줬잖아. 우리 해병대 멋있다. 역시 대한민국을 지키는 진정한 영웅들. 수많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 미디어는 해병대를 응원하는 댓글로 넘쳐났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이번 사태를 심각한 위법 행위이자 군대의 월권 행위로 규정하며 맹렬히 비난했다. 군대가 무슨 권한으로 민간인 구역에서 이런 짓을 벌여 이건 쿠데타나 다름없어. 법치주의 국가에서 군인이 멋대로 행동하면 사회는 어떻게 되겠어? 이건 명백한 폭거야.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군의 위험한 행동을 규탄하며 즉각적인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이러한 여론의 압박에 국방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이건우 사단장과 해병대 수색대대장 최민준 중령은 모든 공식적인 업무에서 배제되었다.
국방부 장관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에 대해 엄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경찰에 체포된 최중희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군인들이 저를 폭행하고 증거를 조작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군인의 만행입니다. 그는 자신이 연결되어 있는 정치계와 재계 거물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들은 최중희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며 군부의 탈선을 비난했다. 사건은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닌 군과 민간의 충돌, 그리고 정의와 법치 사이에 거대한 논쟁으로 확대되었다. 이건우 사단장은 집무실에서 쏟아지는 언론의 비난과 상부의 압박을 묵묵히 견뎌냈다. 그는 최민준 중령을 불러 말했다. 최중령, 이제 우리는 새로운 전장에 서게 될 거야. 총탄이 오가는 전장이 아니라 말과 논리가 오가는 법정이라는 전장이다. 하지만 명심해라.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변하지 않았어.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여전히 해병대의 명예다. 최민준은 굳건한 눈빛으로 사단장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후회하지 않았다. 그들은 법이 외면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신념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싸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국방부 청산의 특별 군사법정은 차갑고 위압적인 공기로 가득했다. 이건우 사단장과 최민준 중령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그들 앞에는 군 검사와 여러 명의 고위장성으로 구성된 군사재판부가 자리하고 있었다. 이건우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최민준의 눈빛은 강철처럼 굳어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운명뿐만 아니라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이 자리에 걸려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군 검사는 날카로운 질문들을 쏟아냈다. 최민준 중령, 작전명 붉은 명찰 복원을 위반하고 실행한 장본인입니까? 그렇습니다. 최민준은 한치의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당신은 사단장의 명령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군법은 군인이 민간인 지역에서 무단으로 무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당신은 군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군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입니다. 최민준은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해병의 명예를 짓밟는 자들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법이 지켜주지 못한다면 우리가 직접 우리의 명예를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해병대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의 답변은 법정 내에 일순간 침묵을 불러왔다. 몇몇 재판관들의 얼굴에 미묘한 동요가 스쳐 지나갔다. 다음은 이건우 사단장의 차례였다. 그는 피고인석에서 일어나 증언대 앞으로 나섰다. 그의 등장만으로도 법정의 공기가 바뀌는 듯했다. 그는 군 검사의 질문에 직접 대답하는 대신 법정 전체를 향해 자신의 목소리를 냈다. 저는 제 모든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묻고 싶습니다. 군인이란 무엇입니까? 군복은 단순히 계급을 나타내는 표식입니까? 아닙니다. 이 군복은 우리가 지켜야 할 국민의 자부심과 명예를 상징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심호흡을 했다. 그의 시선은 재판관들과 검사들을 지나쳐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를 향하는 듯했다. 며칠 전 우리 해병대 전우이자 한때 중령이었던 박정훈이 길거리 양가치들에게 얻어맞았습니다. 신병은 모욕을 당했고 우리의 명예는 짓밟혔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경찰에 알렸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폭력배들의 뒤를 봐주었습니다. 그 순간 법은 우리를 버렸습니다. 이건우의 목소리는 절망감에 젖어 있었다. 하지만 이내 그는 다시 힘을 되찾았다.
그래서 저는 제 모든 것을 걸기로 했습니다. 군복과 명예, 그리고 제 삶까지. 만약 명예를 지키는 행동이 범죄라면 기꺼이 죄인이 되겠습니다. 저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저는 제 모든 행동이 옳다고 믿습니다. 이건우의 증언은 법정 전체를 흔들었다. 그의 말은 단순히 법적 논리를 넘어 인간의 양심과 명예에 대한 호소였다. 바로 그때 군검사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이건우 사단장의 요청으로 한 명의 증인이 더 불려 나왔다. 바로 박정훈이었다. 그는 얼굴에 아직도 희미하게 멍이 남아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저는 박정훈입니다. 이건우 사단장님과 함께 전장에서 생사를 같이 했던 전우입니다. 사단장님께서 저와 제 아들 같은 후배를 위해 직접 나서주셨습니다. 그들은 저희를 지켜주었습니다. 군인으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저는 그분들의 행동이 옳았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정의를 지키는 진정한 영웅입니다. 박정훈의 증언은 법정 내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의 진심은 어떤 법적 논리보다 강력했다. 밖으로 새어나간 재판 소식은 온라인을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이건우 사단장의 증언 영상과 박정훈의 증언이 섞여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다. 국방부 청사 앞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건우 사단장을 석방하라, 해병대의 명예를 지켜라 라고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이 사건은 단순한 군사 재판을 넘어 국가의 정의와 양심을 묻는 거대한 국민적 운동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군사법정은 이제 차가운 법의 논리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뜨거운 도덕적 딜레마에 빠져들고 있었다. 재판관들과 검사들은 그들의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상황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건우와 최민준의 눈빛에는 후회 대신 강한 신념만이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이미 이 싸움의 진정한 승리자가 되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군사 재판을 넘어 거대한 정치적 소용돌이로 변질되었다. 정부와 재계의 여러 파벌들은 이 사건을 자신들의 정적을 공격하는 도구로 삼았다. 한쪽에서는 이건우 사단장의 행동을 군부의 위험한 월권으로 규정하며 군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다른 쪽에서는 법치주의를 방패 삼아 국민의 공분을 무마시키려 했다. 언론과 여론은 진실이 아닌 정치적 이익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렸다. 흑금파 두목 최중희는 이 혼란을 틈타 자신이 군부의 불법적인 만행에 희생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여론전을 펼쳤다. 저들은 제 민간 사업을 방해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명백한 범죄자들입니다. 최중희는 자신의 로펌을 통해 법원에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군인들의 명예를 바닥에 떨어뜨리려 했다. 정치인들과 결탁한 그의 세력은 언론을 조작하고 여론을 왜곡하며 군부 전체를 궁지에 몰아넣었다. 하지만 정의는 침묵하지 않았다. 이건우 사단장의 진심 어린 증언과 박정훈의 용기 있는 증언은 일부 양심적인 언론인들과 시민단체의 마음을 움직였다. 정의를 위한 기자 연대 소속의 젊은 기자들은 이 사건의 배후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들은 경찰이 왜 그렇게 무기력하게 행동했는지, 최중희가 그토록 오만하게 굴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을 품었다. 그들은 흑금파 조직의 자금 흐름과 최중희가 관여했던 재개발 사업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끈질긴 조사 끝에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최중희는 단순히 폭력 조직의 두목이 아니었다. 그는 지역 정치인들과 고위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뿌리며 자신의 사업을 확장해온 그림자 권력자였다. 그들이 찾아낸 증거들은 최중희가 경찰을 매수하고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다니며
불법적인 이익을 취해왔음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해병대원들이 최중희 소굴에서 확보했던 장부들이었다. 경찰은 이 장부들을 단순한 허위 문서로 치부하며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하지만 기자들이 입수한 이 장부에는 고위 공무원들의 실명과 그들이 받은 뇌물의 금액이 꼼꼼하게 적혀 있었다. 이는 이건우 사단장의 주장이 사실이었음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법이 외면한 정의를 군인이 직접 행동으로 실현했다는 것이었다. 진실이 밝혀지자 여론은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폭발했다. TV와 인터넷을 통해 뇌물 장부의 내용이 공개되자 국민들은 배신감과 허탈감을 느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이건우 사단장의 행동을 비난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 부패한 권력과 이를 은폐하려 했던 최중희를 맹렬히 비난했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최중희와 연루된 고위 공무원들은 줄줄이 사임하거나 체포되었다. 최중희의 변호인단은 모든 변론을 포기했다. 그가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모든 말들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제 군인의 명예를 더럽히고 사회를 혼란에 빠뜨린 범죄자로 낙인 찍혔다. 이건우 사단장과 최민준 중령에 대한 여론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그들은 법을 위반한 범법자가 아니라 부패한 사회에 맞서 싸운 진정한 영웅으로 재조명되었다. 그들의 재판은 이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다. 군사재판부는 이미 그들의 행동에 대한 도덕적, 사회적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군사법정의 피고인이 아닌 국민들의 마음속 영웅이 되었다. 진실의 빛은 마침내 어둠을 걷어내고 정의의 승리를 알리고 있었다. 군사재판부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는 날, 법정은 침묵에 잠겨 있었다. 이건우 사단장과 최민준 중령은 굳건한 자세로 판결을 기다렸다. 그들은 이미 진실이 밝혀졌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하는 듯했다. 군사법정은 더 이상 그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릴 수 없었다. 법정은 형식적인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재판장은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낭독했다. 피고인 이건우, 최민준은 군사규정 제7조 군권력 남용죄에 해당하나 이는 공익을 위한 행동으로 판단되므로 결국 이건우와 최민준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로써 그들은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되었지만 군복을 벗어야만 했다. 판결문 마지막에는 그들의 공적을 인정하는 특별한 문구가 삽입되었다. 명예로운 복무라는 문구였다. 불면계 전역이 아닌 명예를 지키기 위한 전역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판결이 끝난 후 이건우는 침착하게 자신의 계급장을 떼어냈다. 그의 어깨를 지키던 별 4개가 떨어져 나가는 순간 법정 내에 있던 많은 이들이 눈물을 글썽겼다. 이것은 단순한 군복의 해임이 아니라 한 시대의 영웅이 국민의 정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순간이었다. 최민준 또한 경례와 함께 계급장을 반납했다. 그의 눈빛에는 슬픔 대신 사단장에 대한 변치 않는 존경심이 빛나고 있었다. 국방부 장관은 직접 이건우를 찾아와 사과했다. 사단장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더 일찍 사태를 파악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는 이건우에게 정부의 한 요직을 제안했다. 이건우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그의 능력을 국가를 위해 계속 활용하겠다는 명목이었다. 그러나 이건우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장관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군인의 명예를 돈이나 권력으로 보상받을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했던 일은 오직 명예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스스로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의 거절은 언론에 보도되었고 국민들은 그의 고결함에 다시 한번 감동했다. 그 후 박정훈과 해병대 예비역들이 나섰다. 그들은 이건우를 위한 성금을 모으기 시작했다. 전국 각지에서 모금 운동이 벌어졌다. 일반 시민들, 학생들, 심지어 노인들까지 그들의 작은 돈을 보태기 시작했다. 모금액은 순식간에 수십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이건우는 단 한 푼도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쓰지 않았다. 대신 그는 이 돈을 해병대 전역 장병들을 위한 강철 심장이라는 이름의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데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센터는 전역 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장병들에게 심리 상담과 재취업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어느 맑은 아침, 김포의 한 공터에는 강철 심장, 지원센터의 첫 삽을 뜨는 기념식이 열렸다. 이건우는 그곳에 서서 감회에 젖은 표정으로 웃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박정훈과 최민준이 함께 서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군복을 입지 않았지만 그들의 심장에는 여전히 해병대의 붉은 명찰이 빛나고 있었다. 건우야,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 길을 함께 걸어가야지. 박정훈이 나지막이 말했다. 이건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정훈아. 우리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제는 이 땅에 정의와 희망을 심는 싸움을 시작할 차례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다. 그들의 앞에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찬란한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1년 후, 김포에는 강철 심장, 지원센터가 우뚝 서 있었다. 과거의 낡은 공터는 이제 현대적이고 따뜻한 분위기의 건물로 변모했다. 이곳은 이제 전역 장병들이 사회로 돌아가는 길에 든든한 다리가 되어주는 희망의 요람이 되었다. 심리 상담실에서는 전장에서의 트라우마를 치유받는 이들이 있었고, 재취업 교육장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미래를 꿈꾸는 젊은이들이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이건우의 헌신과 박정훈, 그리고 수많은 시민들의 후원으로 가능했다. 이건우는 더 이상 별 4개를 단 장군이 아니었다. 그는 강철 심장, 센터의 소장이자 그곳을 찾는 모든 이들의 정신적 지주였다. 그의 군인으로서의 규율과 엄격함은 이제 상처 입은 영혼들을 치유하고 그들이 다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돕는 데 사용되었다. 그는 가끔 군복을 벗고 평범한 옷을 입은 자신의 모습을 보며 낯설어 하기도 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확신에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박정훈의 통닭집은 이제 단순한 가게가 아니었다. 1년 전의 사건 이후 그곳은 해병대의 용기와 명예를 상징하는 성지가 되었다. 젊은 해병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도 그곳을 찾아와 박정훈에게 존경을 표하고 그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다. 박정훈은 그들의 따뜻한 시선과 격려에 힘입어 매일매일 정성스럽게 통닭을 튀겼다. 그에게 통닭은 더 이상 생계 수단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사랑하는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바친 땀과 노력의 결정체였다. 어느 맑은 오후, 이건우가 박정훈의 통닭집을 찾았다. 이건우는 군복 대신 평범한 셔츠를 입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카운터에 앉아 통닭을 주문했다. 박정훈은 말없이 통닭을 내주었다. 그들은 아무런 대화도 나누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빛만으로도 모든 것이 통했다. 서로의 희생과 헌신을 알고 있었기에 굳이 말이 필요 없었다. 개언우야? 박정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가끔 그때의 일이 생각나. 만약 우리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하고. 이건우는 미소를 지었다. 후회하지 않아. 우린 옳은 일을 했어.
법이 해결해주지 못한 것을 우리의 힘으로 해결했으니까. 그리고 그 결과로 강철심장이라는 희망을 만들었잖아. 박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더 이상 군복의 명예뿐만이 아니야. 이 나라의 정의와 상처 입은 모든 이들의 마음을 지키는 일이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다. 그들의 앞에는 따뜻한 김을 내뿜는 통달기 놓여 있었고 창밖으로는 해, 질 영노을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군인이 아니었지만 그들의 심장은 영원히 해병대의 붉은 명찰처럼 뜨겁고 강인할 것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명예와 정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두 영웅의 이야기로